가문비 나무의 노래.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 조율. 마틴 슐레스케 지음, 도나타 벤더스 사진. 출판 이케북스. 가문비 나무의 지혜. 고지대에 빼곡히 자라는 나무들은 바이올린 제작자에게 가히 은총입니다. 이런 곳에 고추선 가문비 나무는 아주 위쪽에만 가지가 나 있습니다. 밑동에서부터 40, 50m까지는 가지 하나 없이 줄기만 쭉 뻗었지요. 바이올린의 공명판으로 사용하기에 이보다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저지대에서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200~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문비 나무와 견줄 것이 못됩니다.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빨리 큰 나무는 세포벽이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는 나이테의 폭이 넓고 늦가을까지 계속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늦여름과 가을에 만들어지는 부분을 추재라고 하는데, 추재 비율이 높은 나무는 세포벽이 두껍고 섬유가 짧습니다. 또 줄기 아랫부분까지 가지가 무성하지요. 이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울림의 진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의 거장들은 다릅니다. 고지대의 가문비 나무들은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들을 스스로 떨굽니다. 어두운 산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쪽 가지들은 빛을 향해 위로 뻗어오르고 빛이 닿지 않는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져 나가지요. 바이올린 만들기에 딱 좋은 가지 없는 목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들이 아주 단단해지니까요.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정글을 헤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고지대의 가문비 나무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봅니다. 가문비 나무는 어둠 속에 놓인 마르고 죽은 가지를 스스로 떨굽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죽은 것을 떨쳐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생겨납니다. 나이테가 촘촘하고 잔가지가 없고 섬유가 긴 나무, 그것은 언젠가 바이올린이 되어 아름답게 울릴 질 좋은 목재입니다. 가문비 나무는 우리에게 죽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옳지 않은 것과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빛을 가리는 모든 행동과 결별하라고 이릅니다. 이는 곧 솔직함, 진정성, 정의, 자비, 화해가 없는 모든 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울림 있는 삶에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요.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과 결별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과 가치를 앗아가는 죽은 가지를 알아봅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서. 옛사람들은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낼 줄 알았습니다. 예부터 대대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온 가문에는 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산속 계곡에서 나무들을 뗏목으로 날랐습니다. 그러다 물살 센 곳에 이르면 나무 둥치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뗏목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던 나무 중 몇몇은 청명한 소리로 울렸고,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좋은 바이올린이 될 만한 나무들을 가려냈습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될 만한 제목은
1만 그루 중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합니다. 숲에서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일은 인내가 필요한 모험입니다. 망치의 뭉툭한 쪽으로 나무 둥치를 톡톡 두드리며 진동을 느끼고 나무의 울림을 듣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던지요. 온 마음을 기울여 바이올린으로 탄생할 만한 나무를 찾았을 때 바이올린 제작자의 가슴은 높이 뜁니다. 수없는 시도 끝에 종소리와 같은 울림을 가진 나무를 발견했을 즈음 몸은 벌써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숲에서 돌아 나오는 마음만은 더없이 가볍고 기쁩니다.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 제목을 찾는데 이렇게 큰 수고를 들여야 한다면 울림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삶은 순례의 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평생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일, 그것이 인간 정신이 따라야 할 소중한 계명입니다. 순례자는 길 위에서 자신의 근본과 소명과 한계를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아는 사람인 듯 여깁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들은 대부분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 자랍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클 수 있는 지역은 알프스에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도, 방위, 풍향, 기후, 토질, 역경을 견뎌야 하는 척박한 땅에서 울림 있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곳에서 나무는 저항력을 기르고 세포들은 진동하는 법을 익힙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저항력이 약합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자유롭게 공명하지 못합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반드시 죽음을 거칩니다.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거나 인간의 손에 베입니다. 낭떠러지와 거센 물살을 경험합니다. 나무는 이제 장인의 손에서 가공되어 바이올린으로 울리게 됩니다. 숲에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울림이 퍼져나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소명을 아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조화로운 대립. 기원전 6세기에 사람들은 비례와 조화로 아름다움을 논했습니다. 초기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 역시 짝수와 홀수, 유한성과 무한성, 오른쪽과 왼쪽, 남자와 여자, 직선과 곡선의 대립에 조화가 있다고 보았지요. 상반되는 두 요소 중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긴장을 유지하며 존재할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조화는 대립의 부재가 아니라 대립하며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 새내기 바이올린 제작자로서 나는 끊임없이 아름다움의 본질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부단히 바이올린 모델을 만들어 보며 내가 따라야 할 내적 법칙을 탐구했지요. 바이올린은 어떻게 해서 바이올린의 형태를 갖추게 될까? 완벽한 울림의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바로크 건축과 노이만의 탄생 3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그 전시회에서 노이만 스타일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조화로운 대립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호는 친숙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원호 사이에서 예기치 않은 변동이 생깁니다. 이때 친숙한 형태와 뜻밖의 형태가 멋진 변증법으로 서로 맞물립니다. 둘이 합쳐져 조화로운 대립을 이루지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조화로운 까닭은 둘이 합쳐져 하나의 전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다른 한쪽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익숙한 흐름 없이 뜻밖의 요소만 있으면
제멋대로 되고 뜻밖의 요소 없이 익숙한 것뿐이면 지루해집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바이올린 장인 스트라디바리도 바이올린을 만들 때 익숙한 패턴과 시각적 변화를 번갈아 보여주는 미학적 유의를 적용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만 원하고 있지 않은지요? 좋은 바이올린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친밀함과 거리두기의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울림이 있는 삶에는 노이만의 건축 원칙이 구현됩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것만 추구하면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질적이고 낯선 것뿐이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매력적인 것은 모두 규칙적이고 정렬된 패턴과 낯설고 불확실한 패턴을 함께 지닙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소비자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우연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예술가는 아름다움의 내적 법칙에 관심을 둡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법칙이 허락되었고 어떤 법칙이 금지되었는지를 압니다. 일정한 흐름 그리고 파격. 좋은 바이올린은 연주자와 교감합니다. 그런 바이올린은 연주자가 음을 빚어내게 하지요. 스스로 피어나고 빛을 발했다가 곡이 요구할 때면 스스로 물러섭니다. 도공의 손끝에서 흙이 빚어지듯이 울리는 음은 활 아래에서 빚어집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음악가에게 음을 발견하라고 요구합니다. 좋지 않은 바이올린은 공명이 약해서 길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울림은 공명을 다루는 데서 생겨납니다. 공명을 다루는 일은 악기의 생명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를 느낄 줄 알면 악기의 힘이 느껴지고 악기가 주춤거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나는 힘있는 악기를 좋아하며 특히 포르티시모에서 구름 같은 울림에 둘러싸이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연주자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주자와 같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주자는 악기를 길들여야 합니다. 사실 공명은 악기의 위험 요소입니다. 현이 균일하게 진동하는 것을 공명이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바이올린 몸체의 공명이 강할수록 공명이 현의 진동에 영향을 미치고 현의 진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공명은 악기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공명이 없다면 악기를 다루기가 더 쉽겠지만 그럴 때 울림은 생명을 잃습니다. 공간을 여는 울림.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인간 영혼의 음색을 생각해 봅니다. 바이올린이 내는 좋은 음의 비결은 모순에 있습니다. 모순이 울림의 입체감을 불어넣거든요. 매력적인 음은 언제나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닙니다. 여러 요소를 품지 않은 울림은 단조롭습니다. 조절 가능한 여러 요소가 한때 있을 때 음은 비로소 활기를 얻고 매력을 발산합니다. 다양한 음을 빚어낼 가능성이야말로 좋은 바이올린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좋은 울림은 입체적입니다. 좋은 음은 공간을 엽니다. 내가 작업실에서 다루어 본 바이올린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721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절제된 소리에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체적 울림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열정적이지만 날카롭지 않은 쿰쿰한 지하실처럼 잦아들면서도 끝까지 분간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올린은 거친 음을 내도 조잡해지지 않으며 높은 음을 내도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하고 감각적이지요.
피아니시모는 부드러우면서도 숨이 막힐 것 같고 포르티시모는 외치는 동시에 속삭입니다. 이 같은 모순은 깨지지 않습니다. 울림의 매력은 바로 이런 모순에 있습니다. 공명이 악기의 음색을 만듭니다. 공명 없이는 악기의 개성도 없습니다. 다양한 공명이 모여 바이올린의 공명 이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음색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경우 정신적 공명이 개성을 만듭니다. 우리의 내적 공명은 우리가 내는 음색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떤 공명을 지니고 있습니까? 내면의 성장을 나무에 견준다면 처음에 우리는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지요.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나무의 씨앗은 싹이 터서 겨우 며칠간 자랄 만큼의 양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커다란 씨앗이라 해도 최대 몇 주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싹이 계속 성장하려면 바깥의 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싹은 죽습니다. 성장 없이는 생명이 없고 물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내면이 자라느라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당신 영혼을 자라게 하는 생명수는 무엇인가요? 샤콘느. 바흐의 샤콘느에서는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바흐는 아내의 예기치 않은 죽음 앞에서 샤콘느를 썼습니다. 그는 1720년에 자기가 섬기던 제후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는 건강했지요. 그런데 바흐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별 앞에서 바흐는 샤콘느를 작곡했습니다. 샤콘느는 아주 감동적이고 사무치는 작품입니다. 한 인간의 괴로움에 대한 말없는 답변입니다. 나는 샤콘느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로를 느낍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망이 거기 있는 듯합니다. 샤콘느는 불가사의한 작품입니다. 바이올린의 절망적인 저항으로 시작해 계속해서 질문과 절망을 거듭합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듯 길 잃은 음의 패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음은 점차 따뜻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풍성한 화음에 에워싸입니다. 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위로받은 음입니다. 비로소 바이올린은 자기를 넘어서고 마치 오르간의 울림처럼 깊이 공간을 채웁니다. 바흐는 단순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위로를 경험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샤콘느에서는 한 사람의 세계에 어떤 따뜻한 존재가 발을 들여놓은 듯 눈물을 말려주는 무엇인가가 울립니다. 천상의 개입이 들립니다. 나는 샤콘느가 고통으로 마구 흔들린 삶에 신의 은혜가 개입하는 순간을 묘사한 곡이라고 믿습니다.